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며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 집안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현재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기 전에 경악스러운 스릴러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야 꾹꾹 눌렀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났죠. 언니와 조금 싸웠던 적이 있었지만 행복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승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대학 입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며 2배로 힘들었어요. 잘 먹고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부모님께서 심하게 혼이 내리셨지만 한번 빼놓은 살이 다시 찔까봐 하루에 2끼만 먹으며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음먹고 꿈을 향해 노력했더니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했어요. 면접까지 모두 무난하게 통과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해서 놀 시간 없이 공부만 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사에 저는 승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항상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힘들 줄도 몰랐고 그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항공편이 계속 늘어나고 진정한 승객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승무원으로서의 직업이 힘들고 고된 일임을 깨달았어요. 예전 선배가 하늘의 시녀라고 했던 말이 맞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 일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제복을 입고 업무에 종사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고 승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여행길이 편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어떤 힘든 점도 꺼리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31살이 될 때까지 승무원으로서 불규칙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잠을 많이 자고 싶었지만요. 휴일에는 집에서 조금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때문인지 연애를 오랫동안 쉬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안쓰럽게 일하는 것 같다며 지상적인 일로 바꾸는 것을 자주 제안했습니다.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최고로 생각해서 끝까지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될 거라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행 비행을 하게 됐는데 비즈니스석에 올라서 승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승객으로부터 호감을 받았거나 쪽지를 받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제가 한 남자로부터 호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오래전부터 알아본 것 같다며 뻔한 레파토리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뉴얼대로 죄송하다. 승객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처를 교환하면 안 된다고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끈질기게 저를 불러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들이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승무원이긴 하지만 특출나게 예쁘거나 세련되지는 않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저는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내려드렸고 저 또한 미국 숙소를 예약하고 이틀 후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숙소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다음 날 오후에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날에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추리닝을 입고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길을 걸으면서 카페에 들렀다 커피도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다가온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는 알아볼까봐 모자를 뒤집었었지만 그는 바로 제게 알아보았어요. 아, 박한별 승무원 맞죠? 우리 어젯밤 같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야, 우린 아마 인연을 봤나 봐. 운명의 상대가 맞았다고 생각해. 은근히 만나는 일이란 쉽지 않아. 그런데 보잖아. 여기 공항 근처 도시야. 얼마든지 우연히 만날 수 있다고. 운명이니 뭔지 하면서 그만 좀 들떠나지 말고
알았어. 그럼 우선 같이 커피나 마시자. 커피만 같이 마시면 귀찮게 할 게 아니야. 내가 싫다고 말하기 전에 앞에 의자에 앉아서 조금만 참아주자고 결심했어. 나는 가만히 커피를 마셨고 그는 주저리주저리 수다를 떴다. 내 얼굴을 많이 보며 눈의 하트가 반짝이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도중에 어느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의 눈을 마주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어서 한국에서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이 없는 휴일에 그를 만났죠. 참 웃긴 일이었는데 그를 만나니 제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고요. 그래서 감정에 솔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의 배경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배경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저 사랑하는 감정 하나만을 믿고 그와 달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해가 한 번 바뀌자 그네가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조금 일찍 느껴졌지만 제 나이는 32세이고 그의 나이는 35세이니 뭔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 둘은 서로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만큼 사랑하는 커플이었기에 짧은 연애 기간 동안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가 유일하다고 했지만 남편의 시댁 앞에 서니 머리가 쭈뼛서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이었거든요. 저에게 평범한 집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에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네 집이야.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 아, 유미야,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 우리 집은 조금 부자야. 엄마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크게 하시는 큰손이죠. 그래서 난 왕자처럼 컸어. 사실 내 배경을 보고 들이대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 내 배경을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려고 거짓말한 거야. 기분 나빴으면 사과할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놀랍잖아. 이런 부잣집에 사는 남자가 나 같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오빠, 어머님이 허락을 하시겠어? 벌써 겁이 난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는 가진 돈이 있으니.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며느리 집안은 어떠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너한테 싫은 소리라도 한다면 바로 집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데 긴장은 하였지만 그이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주셔서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현관 앞에서 가정부로 보이는 3명의 여자가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 또한 고개를 숙여 그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께 꼼살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들었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몸매도 참 예쁘고 승무원이라고 했죠. 일이 많이 바쁠 텐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럼 태화는 밥을 먹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 남편 셋이 어마무시하게 큰 식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어요. 긴장한 저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긴장을 풀라며 농담도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 직업 같은 건 하나도 묻지 않으셨답니다. 그냥 저와 예비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 더 바랄 게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굉장히 쿨하고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 뒤에도 고부 갈등 같은 것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양가의 부모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는 말에 한참 동안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먼저 신혼집과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지르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러지 말고 제가 아이들을 몇 년만 데리고 살면 안 될까요? 혼수고 예단이고 다 생략하고 유미가 몸만 들어와서 몇 년만 같이 살면 제가 나중에 신혼집 혼수 다 해줄게요. 분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라는데 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에이, 사돈도 참, 제가 설마 유미한테 시짜질 하려고 같이 살자고 하겠어요. 집에 가정부가 셋이나 있는데 유미가 뭐하러 고생을 하겠어요? 저는 그냥 유미가 너무 예뻐서 모녀지간으로 몇 년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던 시집살이를 제안하셔서 조금 난감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진심으로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같이 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는 가정부가 셋이나 있었으니 제가 고생을 염려는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집살이는 할 수 있었는데 제 직업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승무원을 그만두는 것은 어렵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 쉽게 그만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실수를 했구나. 유미야,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너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승무원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은 계속하면서 같이 지내자. 그럼 너도 나랑 사는 걸 허락해 주는 거지네. 저도 어머님과 같이 지내보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번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뒤 시어머니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밥상 받으려 나가면 가정부가 있어서 고생하지 말라며 방으로 보내주셨고 비행을 하고 돌아온 날은 피곤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남편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인데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인생은 연속된 축복이었습니다. 한편 남편과 나는 연애 때 못지않은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매일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내며 사랑을 쌓았죠. 신혼 때 눈만 마주치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임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도 다른 시어머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승무원은 육아휴직이 있어서 애를 낳더라도 문제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벌써요. 어머님 너무 조금씩 이른 거 아닌가요? 하고 저희는 아직 신혼을 더 많이 즐긴 후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데요. 너희가 좋을 때에 대해선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내 나이가 내년에 33이면 40에 임신한다고 미루다간 너도 괜찮아질 수 있어. 아이도 힘들어져서 그 전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구나.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럼 오빠랑 이야기해서 계획을 세워볼게요. 저는 상황을 넘기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을 하셨네요. 유미야, 내 아들이 3대 독자인 건 알지? 우리 가문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바로 분과시켜주도록 하마. 어떠니, 아들이요? 요즘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지 않나요? 상대 독자님, 이런 것도 다 옛말이라고. 꼭 아들을 낳을 필요가 있나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자 말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식을 둘 이상 낳으면 아들이 한 명은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말을 바꿨어요. 어머님, 말 실수를 했네요. 저는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둘, 셋 이상 낳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복잡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자식 셋을 낳으면 아마도 하나쯤은 아들이 태어날 것 같죠.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다시 온화하게 변하셨습니다. 제게는 다산도 좋고 딸도 좋지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어깨를 툭툭 쳐들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를 미루고 있었던 제가 욕심이 있었다고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이해해 주시며 몇일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결혼한 승무원 선배들로부터 출산의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올해 안에 임신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과 한약을 섭취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의 노력을 보며 기뻐해 주시고 예쁘게 다루어 주셨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방 아이가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반년 넘게 경과했음에도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해가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구박을 하셨다. 유미야, 너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말하며 휴직하고 준비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쉬는 건 좀 그래요. 일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한 시어머니는 말을 한 귀로 흘리겠다는 말을 하며 일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말 나온 김에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와라. 멀쩡한 몸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근데 알겠어요. 오빠와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검사를 했는데 둘 다 몸이 약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는 게 문제였고 저는 쉼없이 일을 해서 몸이 고단한 것 같았어요. 아이를 가지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배제하라는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남편에게는 금주령을 내렸고 저에게는 무조건 휴직을 하라든지 퇴직을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승무원을 휴직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 몸을 아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최상의 몸을 만들어 아이를 가질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찌된 영혼인지 1년이 더 지났어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예수 어머니께서 나를 달달이 꾸짖으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막말로 상처를 주셨어요. 유미야,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을 만나기 전 반짝반짝한 생활을 하셨지 영상을 보니 정말 지저분하게 놀던 여자들이 있더라고. 신분을 세탁하고 부윤가 남자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 이상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야. 너도 그런 여자인가?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학 졸업 후 계속해서 비행기에서만 일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리 흥분하시는 건가요? 도둑질하다가 들킨 토끼처럼 이럴 수도 있겠군요. 이젠 내게 큰 소리도 내시네요. 친정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배웠나 봐요. 가정교육도 형편없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은 제 과거를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계시네요. 욕을 받을 만하니까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내년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랑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도 나를 잘 알 거야. 요식업계에 큰 손으로 나의 며느리가요.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 이상이란 얘기야. 지금 임신하라는 말이 아니면 이혼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임신을 강요하는 엄마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해서 당장 이혼할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으르렁거리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즉시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비달아요.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라며 울며 난리를 쳤죠. 또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며 저와 이혼하겠다면 차라리 천륜을 끊는다고 말했대요. 다행히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이혼할 생각은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그것을 느끼신 적이 있었는지 한동안 임신 소리를 듣지 못하셨고 저와 어색해진 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나 화해를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다시 임신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아이를 가질 결심을 했는데 하늘이 계속해서 아이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인공수정을 결정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병원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고 병원에서 시도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아주 기가 막히네. 자연 임신도 못하는데 인공수정까지 실패를 해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아들 하나 낳으라는데 언제까지 무능하게 그러고 있을 거냐고. 난 진짜 너희 둘을 이혼시키고 다른 며느리를 들여 손자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야. 또 그 말씀이세요, 어머님. 인공수정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그닥 많지 않다는 거 모르세요? 최소 2~3번은 해야 성공할 확률이 나온다고요. 저도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시킨다는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시어미한테 키를 쓰고 덤비네.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천박하고 무식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 도덕과 윤리를 쳐버리는 것 아니겠냐. 꼴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자주 난리를 치셨어요. 저에게 하는 막말과 친정 부모님을 욕하면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분가하자고 말했더니 자기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분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분가하자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큰 소리 떵떵 치고 시댁을 벗어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3년 동안 6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시어머니는 포기한 것인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더는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부족해도 남편과 둘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분가를 결론 내려봤어요. 오빠, 이제는 분가를 그만하자. 돈이 없다면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사자고. 난 큰 것을 바라지 않아. 당신도 알 것 같지요. 당신이 사치가 심하거나 욕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께 말해보고 거절당하면 우리의 돈으로 작은 집으로 떠나자고 제안할게요. 이 동안 고생 많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남편이 모자라서 고생을 많이 했지. 내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게요. 어머님이 오빠의 100분의 1만큼만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어쨌든 나는 더는 여기서 못 사니까 당장 나가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었어요. 저번에는 결코 이혼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살게 할 수 없다며 분가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분가시켜주마. 몇 달 뒤에 내가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 유미야, 그동안 내 덕분에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살아라.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나한테 사과하셨고 임신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지? 나도 사람이고 널 언제까지 괴롭힐 거냐. 그냥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생각해보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이 그동안 끈끈한 부부라는 걸 수천 번이나 느끼게 됐으니 그런 부부로 계속해서 살도록 하자.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절로 나왔어. 그동안의 고통과 마음의 고뇌가 사그라들었던 기분이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깨우며 두 손을 잡아들어 앞으로 잘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꼭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시어머니께서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가족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대해주시려 하셨고 과거의 미움을 털어버리고 좋은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댁의 가정부 한 분이 그만두게 되었고 새 가정부가 오셨습니다. 외모로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이고 얼굴도 예쁘시며 성격도 밝고 활기찼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시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왜 숙식까지 하게 되는지 궁금했지만 이후 시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요. 듣자면 집안이 크게 망해 신용불량자가 돼 오갈 데가 없는 아가씨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분가하기 전까지 잘해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가정부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했어요. 경험이 없음에도 센스있게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추고 요리도 기존에 있던 가정부들보다 훨씬 맛있게 잘 해냈습니다. 이거 맛있다. 분가하기 전에 이런 밥을 먹어보다니 혜진 씨 덕분에 제 입이 호강하네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말씀하세요. 저는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리사 출신이라는데, 요리사였군요.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나중에 저랑 남편이 분가해도 혜진 씨한테 반찬 얻으러 자주 올 거예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렇게 젊은 가정부와 이틀 동안 친해져서 수다도 떨고 같이 커피도 마셨어요. 집안 사정은 묻지 않고 앞날의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조언해 주셨죠. 가정부는 제가 친언니 같다며 분가 후에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며 분가하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드디어 이곳에서 벗어나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지내라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도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손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너희 두 사람이 잘 살도록 알아서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언제 입주할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보름의 시간이 남았다며 혼수를 같이 보러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깨어보니 남편이 침대에 없는 거예요. 그는 자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는 것은 물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조용히 열어서 거실과 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확인하려 나갔다가 거기에는 그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화장실과 옷방까지 뒤지지만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의 휴대폰은 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에 갔는지 걱정이 되어 발만 구르며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인가 싶어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누군가가 베란다 문을 열어놓아서 거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으면서 문을 닫았던 것을 잊었나 싶었어요. 베란다로 걸어갔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마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도 보였다. 두 사람은 비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였고 내가 까치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들, 엄마만 믿으면 문제 없어. 인상 좀 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유미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 우리 이러다 나중에 큰 벌 받을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 벌을 받니? 아기를 못 낳는 년이 며느리여서 아기 낳는 여자를 집에 들인 게 죄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처제 같은 건 보통이었다고.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고요, 엄마. 여기까지만 하자.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연약해진 걸까? 이 녀석아, 오늘이 처음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죄책감이 들까요? 여러분, 혜진이 방에서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 이제 곧 임신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정고 건강한 애가라네. 마누라와는 다르게 금세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손자를 품에 안고 살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우유부단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어.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져. 다른 남자들은 마누라 이외에도 여러 여자들과 노는데 넌 겨우 대리모랑 잠자리를 같이 한다 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순종적으로 키우진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거니? 이혼도 싫다 대리모도 싫다고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건 바로 너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니까. 정말이라니. 계속 대리모랑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자. 싫어. 돈은 못 벌겠어. 내일 대리모를 보내주세요. 안 돼. 내가 대리모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그러냐. 돈을 갈취하지 마. 어차피 내 처느니. 사실을 알아도 너와는 이혼하지 않아. 우리는 보통 부자가 아니지만 이 집을 며느리에게 포기할 거니? 넌 아직도 유미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아닐 거야. 내가 부잣집 아들인 걸 진작부터 알았는데 연기했을 거야. 넌 그게 진심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 거고. 두 모자의 대화는 끔찍했고 믿을 수 없었어. 저는 다리를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커튼을 젖이고 제 얼굴을 내려다봤어. 유미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엄마 이름이 찾아갔겠지. 패라도 고픈 게 아니야.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결론은 이미 내린다.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해. 주저앉아 있던 나는 몸에 힘을 모아 시어머니를 향해 뛰어올랐다. 이 정신병자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가정부가 대리모였다고? 이 또라이년아, 가만두지 않겠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의 얼굴에 킥을 날렸다. 코피를 쏟으며 그녀는 쓰러졌고 그 후로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귀싸대기를 연타로 날렸다. 이성을 잃어서 내 몸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자 맞고 있던 시어머니가 따귀를 맞으며 대답했다. 내가 제때 임신만 했어도 내가 이런 짓을 했겠냐? 그리고 대리모가 어때서? 이건 제가 올바른 문법으로 수정해봅니다. 이건 나의 불량한 여자야.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너는 어른이 대접할 자격이 없어. 오늘은 제대로 때려주겠어. 그리고 신고해서 당신을 처벌할 거야. 따귀의 시어머니는 물러서게 했어요. 계속 때리면 큰일 낼 것 같아. 바닥에 밀어버릴 거고 다음으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차례로 찼어요. 이놈아, 감히 나를 두고 옆방에서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파나. 어미가 시킨 대로 행동하냐? 쓰레기 같은 자식아. 미안해. 엄마가 분가시켜줄 조건으로 대리모를 요구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을 이혼시킬 거라고 으름장 냈다고. 나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정했어. 감정 없이 단지 임신만 시키려고 잠자리를 한 것으로 하지만 죄책감을 느껴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아까 당신도 알고 있죠. 웃긴다고 소용없이 이미 충분히 잠자리 가졌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면 뭐해요? 당신과는 끝이에요. 제가 남편의 따귀를 분노가 풀릴 때까지 연타로 날렸어요.
그이가 계속 사과를 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죠. 잠시 후 남편까지 공격했고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고 그 다음으로는 저에게 쏙 들이고 친절하게 척하던 대리모를 찾아와서 문을 열었지만 거실에서 소란이 일어나 문을 잠가버렸더군요. 그래서 발로 문을 열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리 나와의 걸레년, 이불 속에 숨어있던 대리모이자 상간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다고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야?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쓰레기 중 하나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와. 안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패줄 거야. 알았어요. 나갈게. 언니,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대리모가 이불 밖으로 나오며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니킷과 싸대기를 번갈아가며 날려줬다. 이윽고 쌍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대리모를 거실로 질질 끌고 가서 모자 옆에 내팽개치며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 여러 장을 찍었고 상간녀 방에서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소송과 경찰 신고를 결심하고 시댁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발로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고 남편도 똑같이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소녀 세아가 유미야, 내가 잘못했어. 첫째 리모니에게는 너희 분가로 보내줄 테니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지. 앞으로 너한테 임신시키지도 않고 이런 악질 짓도 안 할 거니까 우리 잊어버리고 조용히 넘어가자. 응,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랑 나는 큰 실수를 범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혼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참고 섬을 찾고 대화를 나누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리모랑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어. 다른 감정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핸드폰을 들고 말하며 오케이, 우리 둘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어. 우리 목소리가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해봐. 내가 너희 모종과 대리모 상당녀를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라고 말했어. 세아야, 유미야, 안 된다. 가슴이 뛰어 소리를 내며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진심으로 가서 사유를 설명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마음이 고생했겠다. 감사해 하며 날 안아주셨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만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러 차례 제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찾아왔지만 결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다 보면 대리모 고용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문을 닫았지요.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님은 시어머니의 임신간의 논란, 대리모 고용, 그리고 여러 차례의 모욕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리모를 고용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대리모 고용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합법이 아닌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형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벌을 받지 않아 기뻐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혼하길 잘했다며 전 남편을 대리모아 결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끝내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인지 위자료를 받으려고 그 행태를 벌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제가 녹음한 모자의 음성을 포털 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요식업계의 거물인 시어머니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기대하며 지켜봤지만 소비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불매운동을 시작하여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의 식당에 손님들이 사라져서 식당 점주들은 시어머니를 단체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시몬은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고 점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며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점 역시 모두 없어지면서 시몬은 가지고 있던 돈과 집을 팔아 보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그런 정도의 돈으로도 시어머니의 남편을 처절하게 망하게 한 것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거지로 변하게 되었고 빚을 진 뒤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방의 어딘가에 숨어 거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끝나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힘들지만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간녀인 대리모는 어떤 처벌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올린 인터넷 사진 덕분에 얼굴이 알려져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시달리더라도 다른 여성들이 대리모나 술집 여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삶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장을 마쳤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새 이성을 찾아 승무원으로 복고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로 승무원 학원을 차릴 계획입니다. 키우기를 가르치고 싶어서 비슷한 사업을 차렸습니다. 학원은 오픈한 대로 학생들로 넘쳐났어요. 아직도 승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학원이 망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갔지만 1년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영어 학원의 원장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우리 둘 사이가 사귀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이혼 경험이 있는 부분도 서로 이해하니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제 남편이 되었고 슬아의 아들과 딸도 생겼어요. 이후 재혼해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여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낳았어요. 전에는 임신이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저와 전 남편은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이를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이야기해왔는데 기가 막히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